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의 인생고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태권브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청기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말 태권브이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해요. 태권브이가 올해로 43살이 된 거잖아요. 저보다 형님이세요. 그렇지. 기분이 어떠세요? 76년도 개봉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네요. 글쎄 기분이야 늘 그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좋아하는 팬들이 있다는 게 뭐 늘 아주 기분 좋게 살고 있어요. 나는.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두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나르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브이 만만세 무적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 제가 82년도에 태어나서 84 태권브이를 엄청 즐겁게 봤던, 좀 궁금한 게 왜 그렇게 84 태권브이만 기억이 많이 남는지. 그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앞뒤로도. 그렇죠. 76년도에 태권브이 1편, 2탄은 우주작전편, 또 3편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중특공대편, 태권브이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고 82년도에 이제 슈퍼 태권브이라고 슈퍼 태권브이 나오고 84년도 84 태권브이. 그렇죠. 그 후에는 뭐 90년도 와가지고 실사 애니메이션 합성을 해서 로봇 태권브이 90 이런 게 나왔어요. 좀 궁금한 게, 원래는 감독님께서는 만화가셨죠? 그렇죠. 시작을 어쨌든 그 만화가가 나한테 꿈이었었고, 그래서 20대 초반서부터 하여튼 만화 작가 생활을 쭉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만화 작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6, 7년 하다가 그땐 뭐 그 어린아이들 만화 하면은 그 이상하게 그 변방문화 취급을 하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 자칫 뭐 좀 비행 소년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 만화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내가 꿈이 그거였었는데 참 허무하더라고. 그 디즈니 영화 그때 백설공주, 피터팬 이런 거를 1년차를 두고 보고 이를테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충격? 이야, 이게 진짜 이거 해야 되겠다. 애니메이션. 그때 이제 방향 키를 돌린 거지. 근데 그때 1970년도에 만화를 그리셨으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좀 이게 만화에 대한 이렇게 볼 수 있는 TV나 영화나 뭐 이런 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화는 어땠나요, 조금? 그 당시 뭐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떤 문화 콘텐츠 이런 게 아주 전무했을 때, 단지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만화책 아니면은 TV에서 방영되는 이제 그 외국 일본 뭐 만화 영화 더빙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 국산 영화, 애니메이션 이게 부재한 상태였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이거 조바심이랄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늘 숙제였었어요. 70년대 들어와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설공주라든지 또 피터팬을 보고 많이 좀 생각이 바뀌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게 하셨나요? 현란하고 화려한 어떤 컬러, 거기다 또 어떤 사운드 트랙 이런 거, 음악, 뭐 이런 것도 또 그림 자체 살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정말 판타지 그 자체. 야, 이런 문화라는 게 있구나. 물론 애니메이션에 대한 또 개념은 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영화를 보고
엄청난 그 충격을 받고 야 이거 새로운 장르 내가 좀 뭔가 도전해야 할 그런 문화가 아닌가 하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없었던 건가요? 그 전에 이제 실험적으로 예. 몇 개 영화가 있었어요. 그 돌아가셨지만 이제 신동원 그 선배님이 저 홍길동 히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뭐 내 직접 참여한 손오공 또 황금철인 보물섬 예. 이런 게 이제 60년대 말까지 만들어졌었는데 단지 어린아이들 위주로 봐야 한다는 그런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 그 관객들의 어떤 그 동원, 그 흥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60년 말까지 와서 단종되다가 결국 이제 그 태권브이가 하나의 기폭제가 됐지 이제. 예. 궁금한 게 태권도 이 로봇을 딱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탄생시킨 건지 궁금해요. 그 역시 이제 그 저 좋아하는 어떤 장르가 있잖아요, 이게 작가들마다. 예. 그 어려서부터 그 자동차 또는 그 선풍기 하나라도 눈여겨봤던 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예. 라디오 뒤에 사람이 있나 뜯어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라는 그 어떤 그 개념은 내 어려서 그 저 로봇 만화는 게 한 6페이지짜리인가 12페이지짜리 그 만화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고 그래서 아 이런 거 만화 그리면서도 이제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태권브이가 탄생되는 건데 예.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맞은 거라는 거 아마 다 보고 자란 세대들이 하다하지 TV에서 그게 이제 일본 건데 우리말로 더빙하고 마치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 정신세계 다 지배하는 것 같고 참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 태권브이 기왕이면 우리의 태권도를 도입해서 가보자. 그런 게 아주 주요했었어요. 네. 사실 지금보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시키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일본식 그 작화 수법으로 하면은 18,000매 내지 한 23,000매면은 1시간짜리 영화가 나오겠더라고. 23,000매요. 23,000장이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 1초에 24장이라는 그림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이제 그 1초에 12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늘 그 디즈니가 나한테 롤 모델이고 작품을 하면은 디즈니처럼 저렇게 그 어떤 그 유연성과 어떤 그 리액션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 그림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TV 식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다가 이게 작가의 욕심, 작가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다 보면은 그 부족한 게 막 드러나잖아. 그 그림을 더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22,000매 그릴 거를 한 36,000매 이렇게 매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버하지. 그래서 그렇게 히트를 쳤건만 결국 빚이 생기더라고. 그 3만 매를 그리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저 모두 한 50여 명이 네. 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을 했지. 50여 분이 6개월 동안 계속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지. 와 정말 어마어마했군요. 좀 궁금한 게 태권브이에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태권브이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좀 이게 그냥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게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또 애니메이션은 캐릭터 디자인을 창조적으로 해야 하는. 이렇게 생겼으면 그렇지. 좋겠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지. 나도 직접 스케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재밌겠다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손을 거쳐서 최종적인 어떤 그 캐릭터 선정이 돼. 태권브이는
그 당시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전체 그 어떤 롤 모델, 영웅상. 그때 뭐 각 초등학교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다 돼 있고, 광화문 내길에 대표적으로 큰 동상. 늘 그걸 보면서 그 얼이라는 게 은연중에 이렇게 베이더라고. 그러니까 태권부에 할 바에는 모티브로 우리 이순신 장군 저런 모습에서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때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머리가 약간 투구를 쓴 그 모습이네요. 지금 앞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모티브를 따서 늠름하게 이렇게 딱 만드셨군요. 그럼 혹시 태권부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감독님께서 제일 이렇게 좀 아끼는 애정이 가는 그런 캐릭터 따로 있나요? 일단 제목서부터 로버트 태권브이의 캐릭터 제일 그래도 늠름하고 뭐 재밌게 그래도 내가 늘 표현하고 가져가는 거가 이제 깡통 로봇이라고. 귀여워죠.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가게 역할 영화에서 이야기를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정말 이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밤낮 없이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는데 개봉하기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투자 개념도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친정에서 돈을 빌려 남자는 어디 가서 돈 못 빌려. 지금은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은행이고 뭐 이렇게 문화 콘텐츠 지원책이 또 잘 돼 있고 해서 뭐 잘 가고 있지만 그땐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방 판권업자한테 이걸 팔아야 돼 미리 선매해서 그 돈으로 제작비에 충당하고. 근데 만화 영화가 뭔가 잘 됐다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전부 기피했었던 거예요 그때 또 지방 흥행사들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이 이런 말 수 없지. 그 재료에서 오는 그 고통이 컸고 이를테면 몇 가지 색깔을 이렇게 그 미싱을 하면은 탁해지고 또 셀이라는 거는 그 합성 수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다고 거기에. 그러면 우리 칼라를 이렇게 칠하면 그 붙질 않아 잘. 그러니까 그걸 다 하이타이 같은 걸 닦아서 그 컬러를 입히고 또 말르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심지어는 뭐 작화제 하나 다시 말해 도화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 거기에 이제 섬유질이 많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세밀한 그림 연필로 이렇게 좀 그리다 보면은 막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태권브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딱 극장에 개봉했을 때는 인기가 어땠나요? 아직은 첫날부터 폭발이었었고 그 대한극장에 그 육교가 있었는데 그 육교가 아이들이고 그냥 가득 차가지고 참 그 위험했었지. 진짜 떨어질까봐 혹시. 그리고 이제 저 대한극장 뒷골목으로 해서 저 코리아 하우스 한국의 집까지 줄이 서 있고 그때 앞곁에 그런 걸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기분은 하늘로 뜨고. 어떻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각 방송사에 이제 우리가 CF도 광고도 했고, 그런 게 이제 또 이제 신문, 매스컴 이런 데서도 많이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그 흔치 않는 영화가 나오니까 그런 기사화 또는 그런 어떤 이슈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볼 수 있는 만화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홍보가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혼자 보내기가 참 힘든. 그러니까 꼭 부모가 대동하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지. 이게 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혼자 보내기 참 힘든 사회였었지 그때가. 근데 또 성인들이 봤을 때 같이 즐거워야 보는 내내 또 재밌고 다른 이제 가족들한테 추천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으면 수익도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앞서 잠깐 빚을 지셨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일이었는지. 글쎄, 그러니까 그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다 끝나면은 그 부금, 흥행 부금을 찾는데 3개월 만에 나와. 3개월 만에 나오는 돈이 뭐냐면 또 어음이 또 3개월짜리가 나와. 그 6개월이라는 거에 어떤 그 이자가 또 붙는 거죠. 또 붙고. 그러니까 뭐 그 이름 하나 석자 건질 뿐이지 그때
태권브이가 그렇게 히트 쳐도 내 사실 늘 얘기지만 집 한 채가 없어지더라고. 처음 태권브이를 했을 때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을 때 조금씩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이제 태권브이 2탄, 3탄 때서부터는 거의 지방 행사들한테 오는 돈으로 한 3분의 2 정도 제작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제작자는 서울만 흥행해서 이제 그 수익을 얻는 건데 이제 자칫 이제 광고비 뭐 하면 또 그것도 참 힘들어. 그렇죠. TV도 하고 뭐 라디오 광고까지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태권브이가 원래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건가요? 그때 맞은 거라는 게 그 TV를 통해서 한참 그 뭐 어린아이 그 세계를 지배했었잖아 그때. 지방 흥행사들이 저 맞은 거 제목으로 가면은 그 선매해주겠다, 빨리 사주겠다. 또 이를테면 돈 얼마 더 주겠다는 식이지. 그런데 그게 참 나한테는 그 싫더라고. 내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 우리 거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 그런 게 아마 전화위복이 됐어 또. 타이틀 다 좋고. 그래도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게 타이틀서부터 그 내용에 갖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온 거지. 그 당시에 뭐 마징가 제트도 그렇지만 약간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악당은 무조건 막 이렇게 뭐 퇴치하고 막 섬멸하고 이런 내용이 좀 많았는데 태권브이를 보면 좀 달랐거든요. 그때 소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좀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글쎄 난 어떤 권선징악 정의는 살고 악은 무조건 죽어야 되고 섬멸해야 된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정신적인 해악이 오겠더라고. 내가 설정한 그 악의 편의 카프 박사의 그 캐릭터는 세계 그 어떤 과학자 대회에서 그 왕따를 당해. 예소한 몸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왕따 당해서 그렇게 얘가 반감을 품고 이제 적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으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지. 무조건 적이니까 죽여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내재되어 있으면 더 재밌겠다. 이런 게 이제 그 태권브이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에 어떤 근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번엔 김천기 감독님께서 태권브이를 직접 그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태권브이 머리에서도 그려야 되겠구만. 포인트가 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렸었거든요. 포인트가 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저 뿔이. 뿔이 있고. 그게 이제 태권브이는 그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해서 가서 이렇게 보면 투구 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진짜 많이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그리고 하면 많이 다르네요. 저 뒤에 있는 모자 뒤에 있는 이 투구 뒤를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지. 참 많이 그렸어요. 이게 태권도 할 때 딱 그 자세네요 이렇게. 또 살아있죠? 네, 아니 순식간에 뚝딱뚝딱해서 태권브이가 나왔어요. 자, 여기 다 이런 거 동작을 하니까 다 해서 깡통 하나 들어가야 네, 되겠네. 하나 그려주시면 좋죠. 저걸 뚫어서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기회는 없었고 결국 영화 하면서 그 소원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깡통 얘는 로봇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는 사람인 것 같은데 깡통에서 쓰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철이가 이제 집에 있는 주전자 또 이런 건 난로 있잖아. 연통을 이제 이렇게 팔로 만들고.
그리고 태권브이 말고도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왔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아이고 많았죠. 네. 또리장군 시리즈 있었고 또 우레메 시리즈 같은 거. 하여튼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고. 네. 뭐 그 안에 이제 또 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늘 말하지. 태권부이는 큰 아들이고 또리장군은 둘째 아들이고 네. 우레메는 이제 셋째 아들 이렇게 생각. 이렇게 태권브이가 첫째 아들, 또리장군이 둘째 아들, 그리고 우레메가 셋째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리장군하고 우레메는 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태권부이만 3탄 하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 어떤 재밌는 장면 다 써먹고 나니까 네. 뭔가 안 좋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방공 만화 영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또리 장군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또리 장군 앞서간다 겁낼 것 없다 떠밀라 붉은 물이 악한 자들아 무쇠 같은 주먹이 용서 못한다 또 그거는 또 나한테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납치당하시는 이런 거 그 비극을 맞았거든. 네. 우리 형님 두 분이 있었는데 딱 그때 인민군 의용군으로 뭐냐면 이렇게 차출될 그 나이야. 네. 두 아들을 숨겼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잡아가는 이런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나한테는 이제 이 공산당이라는 게 큰 어떤 그 적개심 정말 좋지 않았었지. 그래서 이제 그 또리 장군 만들 때도 그러한 테마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또 운 좋게 크게 히트쳐서 내가 태권부에서 빚진 거 네. 또리 장군이 다 갚아주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레메는 또 어떻게? 우레메는 이제 그 비디오 영화 칼라 TV가 완전히 보급되고 네. 만화 대본서 이런 것들 대신에 비디오 대여점들이 허다하게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관객을 데리고 구태여 극장까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극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별로 그 재미를 못 보고 손해보는 이런. 네. 그래서 뭔가 방향을 한번 틀어보자. 난 젊어서 그 메리 포핀스라고 그것도 디즈니사에서 나왔나? 네. 그 실사하고 그 애니메이션 합성해서 나오는 영화 너무 재미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레메를 기획하면서 실사 영화와 로봇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합성하는 쪽으로. 근데 이게 기획에서 또는 그 참 재미있었대 보는 관객들마다. 그 관객이 아마 그 태권브이 이상의 큰 그 관객 동원이 했었어요. 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실사화를 한 거잖아요. 촬영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좀 뭐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떻게 그거를 잘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그 내가 태권브이 만들기 전에도 한 몇 년 동안 문화 영화 또 기록 영화 이런 거 많이 찍으러 다니고 네. 또는 CF 광고 같은 것도 이제 그 모델 써가지고 이제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 로케이션 이런 게 이렇게 낯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성상 그 특수 촬영 그런 그 합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보드 콘티가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시선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그 콘티 그림이 정확히 가야 돼. 그런 건 나한테 큰 장점이니까 내가 다 그려가지고 어떤 그 연출 라인, 시선 라인 이런 걸 전부 스토리보드에 완전하게 구도를 잡아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로케이션 나가서 뭐 이렇게 실사 영화 촬영하는 것도 참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에서 콘티 작성을 해서 촬영한 거는 아마 내가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요? 요즘 뭐 저보 콘티 그린다. 콘티로 하죠. 그래서 정확한 그
딱 찍어야 될 부분들을 그렇죠. 놓치지 않고 다 찍고 있는데 거기 연출 라인이 다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앵글 그 구도 다 있죠. 이런 게 다 돼 있고 아, 이걸 그림으로 다 그리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콘티를 짤 수 있었고 그래서 촬영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완전해야 그 애니메이션을 어떤 각도에서 그려서 딱 합성을 해야 어떤 그 시선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동선 이런 것들 맞아 떨어져요. 아, 오히려 다른 감독님보다 좀 더 수월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이 콘티라는 게. 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1990년대에 갑자기 좀 자취를 감추셨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뭐 송충이가 갈림 먹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 아주 내가 아주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케이스로 몰락했는데 극장 한이 돼가지고 극장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우레메에서 돈 번 돈을. 그리고 이제 또 월간 우레메라고 잡지도 출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뭔가 히트는 쳤지만 그 연관된 어떤 상황이 참 끌어가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큰 그 손해를 보고 다시.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김청기가 뭐 돈 많이 벌어서 소문이 났는지 어쨌든 국세청에서 들어왔더라고. 결국 내 집 두 채 있는 거 다 그냥 압류당하고 없어지고 그런 어떤 상심이 참 그때 컸어. 결국 그래서 내 몸도 추스리기 위해서 또 다시 재기하자면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8년 동안 은둔생활하다시피. 8년이요? 지금까지 김청기 감독님과 태권브이의 탄생 그리고 많은 작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